2025년 3월 28일 월간조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차 CSIS, 이곳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렇죠. 이 CSIS의 한국 석좌 빅터 차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아직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귀환하면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 윤석열은 미국의 반기를 들고 미국과 싸우겠다고 한 사람으로 이미 낙인도 아니고 확인이 된 사람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란 세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대중들은 아마도 한미동맹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보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안보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사실에 이제 눈뜨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면서 상권 분립을 깨뜨리고 영구집권을 하려고 한 내란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후에 탄핵 정국이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은 바로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를 탄핵시키고 그리고 형사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처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응원들을 했었는데 뜻밖에도 국민들이 윤석열을 추앙하면서 이 가짜뉴스에 깜빡 속아서 도저히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무슨 종교적 집단이 여기에 들러붙어 있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석 달 넘도록 탄핵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이제 한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이미 높아졌고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한미동맹은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용한 위기는 좀 안 위험한 위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인데 위기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되는 것이죠. 누구도 한미동맹이 위기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미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 한 가지로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
민감국가 지정해도 그거 별거 아니다. 가벼운 거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괜찮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진심으로 최고로 그거를 앞에 놓고 있는 대중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이 민감국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데 좀 불편하고 이게 아니고 바로 안보와 직결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가 국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조선일보도 이거는 밝혔습니다. 워낙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랬겠죠. 미국 국방수권법이라고 알고 있죠. 주한미군의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안장치를 해놔서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랬던 그게 이제 미국 국방수권법인데, 이게 이제 계속 개정을 하는데 2025년도 미국 국방수권법, 이것이 이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15일에 효력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등 국가안보시설, 중요한 것들이 여기 들어있겠죠. 핵무기 연구도 할 것이고, 이 국가안보시설에 대해서 민감국가는 제한을 한다 하는 보안 강화 규정을 2025년에 신설했습니다. 2025년에 국방수권법에 이 민간 국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을 넣었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1월 달에 민감 국가 목록을 다시 고치면서 여기에 한국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저 뭐 연구소에서 어떤 누출이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스파이 혐의라든지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도 큰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국방수권법에서 민감국가는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순서가 다르죠. 국방수권법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자, 바로 2025년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의 제 311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감국가는 이러이러한 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 접근이 제한된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 등 국가안보시설, 미국 국가안보시설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미국 해군 함정의 원자력 추진력 관련 기술 및 물질 관리 시설 등의 접근이 제한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 항공모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죠. 호주처럼 우리도 그 기술을 받고 제한을 많이 풀어서 허용받아서 우리도 위기 시에는 핵을 좀 손을 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자체 핵무장을 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았고, 뭐 그와 관련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우리는 민감 국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그 미국 국가안보시설 또 해군 함정 원자력 추진 관련 이런데 결국 한국이 적성국가 비슷한 것이 됐죠. 민감국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게 동맹국으로서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사정이구나. 근데 이게 뭐 일본도 그러니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닌 게, 주일 미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어떤 밀착돼 있던 관계를 풀어헤치고 있죠.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2025년 3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가 민감국가로 그 미국으로서는 감시하고 미국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국가로서 지정이 된 것은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하자라고 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회의원이 밝힌 겁니다. 미국에서 확인도 했다고 하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핵 관련 국회의 공개 토론회가 16차례 이상 열렸고,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 무장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왔다. 이것은 2024년 하반기에 여러 차례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도 직접 이런 것들을 다뤘고, 반복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런 경고가 계속됐었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것은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단순히 그냥 내부 규정이다. 가서 이야기만 잘하고 미소를 보이면 이거 빼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미국 에너지부 정보방첩국하고 CIA가 공조해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다. 여기까지가 국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빅터차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빅터차 한국 석좌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미 간의 정상급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상대방으로서 인정을 안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노력은 시도도 못하고 미국이 때릴 때 어떻게 덜 아프게 맞을까만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일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말 친다. 그게 4월 2일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대 그룹하고 접촉을 해서 트럼프가 때릴 때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게 맞을까, 이런 궁리를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이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라는 곳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윤석열의 복귀를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해야 되고 한미동맹은 유지돼야 되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강한 나라로 갈 거라는 이런 모순된 가짜뉴스에 빠져서 모순된 주장들을 하는 대중이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 있고, 어찌된 일인지 헌법재판소도 법원도 이러한 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까지 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빅터 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한국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은 그런 관계인데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거 문제 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불안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한국에게 그렇게 지금처럼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거저 얻게 놔두면 안 된다. 그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미국으로부터 계속 위험 사이렌이 울려도 한국에서는 집권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 측에서 계속 윤석열이 옳다, 윤석열이 이겨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미국의 경고들이 한국이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쭉 순방하는데, 아시아 순방하다가 한국은 건너뛰고 일본에 갑니다. 이거 한국 패싱이죠. 어떻게 국방장관까지 한국을 패싱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이런데도 우리 소위 정통 한미동맹을 지키겠다 하는 세력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란 세력이 돼서 이러한 일들도 좋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빅터 차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지금은 일단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하다 보면 이런 날이 올 거다 하고 경고했던 그런 여러 단계의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것만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윤석열식의 언어 유희를 한다면 한국에 미군이 한 명도 없어도 주한미군은 공고하다, 그대로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주장을 하면서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외교는 상호주의에 따르게 된 겁니다. 이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일부 이전, 여기에서부터 미군의 당면 목표, 그것이 중국의 침공을 방어하는 쪽이라든지 아시아 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한국을 떠나고도 여전히 주한미군일 수 있고, 일본을 떠나고도 역시 한국과 일본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사기꾼 국가로 이제 낙인 찍힌 것이죠. 빅터 차는 이러한 그 판단을 하는 근거로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을 한 데에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사람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이 그렇기도 하죠. 자신의 정책에 맞는 비서들을 또 이 차관을 지명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에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때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모든 게 무너지죠. FTA도 재협상, SMA도 재협상. 그러니까 서로 지금까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제로에서 다시 출발하자.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대북 정책 관련 압박도 가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한국에서는 관세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관세가 미국의 압박이기도 하지만 역시 한미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윤석열은 미국 버린다는 출발을 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이런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빅터 차는 과감하게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예상보다 지금 질질 끌고 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거 없이는 무엇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 없이는 살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지금은 뭐 헌법재판소 그리고 그 형사재판소 다 포함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결정을 내리면 위기는 그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실정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을 산불이 이렇게 뒤덮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것이 뉴스를 다 덮었죠. 그런데 이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불을 지르고 있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이 보수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범죄자들인데 어째서 경찰은 그들을 범죄자로서 다루지 않고 시위대로서 정치적 행위자로서 보호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같이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죄를 지을 것만 같다 해서 우리가 불안한 것이죠. 빅터 차는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뭡니까? 선거 없이 해결이 안 된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위기는 악화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고 하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는 없다. 대화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윤석열의 후견인이라도 되는 듯이 아주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뉴스를 알고 있는 국민도 소수이고, 그래서 빅터 차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나마 그 말을 들을 것인가 싶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바로 이런 윤석열하고의 싸움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 창출을 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고 결국은 힘으로 결판을 낼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법을 위반한 대통령에게 탄핵 결정을 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